미국은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를 더 할 거지 않습니까? 호주 중앙은행은요 기준금리 인하에서 딱 멈춰선 다음에 어쩌면 2월 달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를 멈췄고요. 저 유럽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하는 멈춰놓고서 지금 어쩌면 인상도 고민할 수 있어 이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은행도 멈춰섰죠 잠깐. 일본은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이 정말 대분기 아닌가요? 국가들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르게 움직이면 정말 많은 변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미국이 인하하면 1년로 인하하고 인상하면 1년로 인상하던 과거의 분위기하고는 사뭇 다른 통화정책의 대분기는요 내년 1년 내내 영향을 주지 않을까 보고요. 정말 많은 변수들이 제각기 움직이게 되면 변수. 상당한 변동성이 나올 거예요. 네네. 2025년 네. 뭐 한번 이렇게 우리 또 오장님 잘하시잖아. 뭐 컨셉 딱 잡아주시는 거 이런 거 하고 네네. 다가오는 2026년에 우리가 이렇게 좀 새겨둬야 할 뭐 키워드 정도 네네. 한번 살피고 갈까요? 네. 일단 뭐 저기 아마 연합인포 보시는 분들 진짜 수준 높으신 거 저도 알고요. 그 이제 기본적으로 아마 시장이 올해 어떻게 흘러왔는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게 올해 초에는요.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미국 예외주의. 예, 그렇죠. 맞아요, 미국밖엔 맞아요. 답이 없다. 이거고요.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고 미국 주식은 날아가는데 나머지 주식은 다 쩔어버리는 참 독특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미국 자산을 사기 예. 위해서 달러를 사서 들어가야 되니까 예.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강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1, 2월 달에 1,480원을 넘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래서 네. 1분기는 US exceptionalism, 그러니까 미국 예외주의로 점철이 되죠. 근데 문제는요, 이 분위기가 2분기에 확 바뀌게 됩니다. 2분기에는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네. 4월 2일 날 해방의 날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러면서 미국을 왕따 놔야 된다. 그리고 미국 자산을 다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셀 아메리카라는 말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하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고립될 수 있다. 이러면서 미국 자산을 던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미국의 주식, 채권 그리고 달러까지 던지면서 주가가 빠지는데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참 이례적인 그림 그런 게 나타났었죠. 그게 상반기 저 연초였죠. 그게 2분기였습니다. 2분기. 4월부터 6월 사이죠. 4월부터 예. 그리고 이제 5, 6월을 거치면서 갑자기 이제 부각됐던 단어가요. 타코라는 단어가 부각이 됐습니다. 예, 트럼프 always 치킨 아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물러선다는 예. 얘기인데요. 관세를 90일 연장하고 요번에 중국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1년 후에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관세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룸을 계속 두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유연하게 물러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트럼프가 항상 물러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막무가내로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을 케어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요. 그게 뭐하고 맞물리냐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어. 요거하고 딱 같이 맞물리죠. 그러면서 나타났던 게 3분기에서 4분기 초에는 everything rally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맞아, 예, 그 다 올랐죠. 예, 그렇죠. 예, 그 반대편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화폐 가치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금 가격이 크게 뛰었죠. 그러네요. 그래서 에브리띵 랠리에 있는 그 시기, 그때가 이제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요, 금리 인하를 잠깐 멈출 수도 있다는 거하고 여러 국가들의 통화 정책 자체가 이제 분기를 이루면서 변화를 이루면서 지금 잠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올해를 딱 정리해 보면은 네. 맨 처음에 미국 예외주의. 그리고 그 극단의 반대쪽에 있는 셀 아메리카. 그러다가 지금은 에브리띵 랠리 그리고 숨고르기. 이게 이제 올해의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적인 변화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도 이 시나리오들은 아마 다 잠재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제 생각에는 이슈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허. 첫 번째 이제 내년에는요. 1분기에 꼭 보셔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대법원 관세 문제. 요게 첫 번째는 1분기에 아마 좀 시장을 갖다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이 관세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상호 관세가 위헌이 됐었을 때는 관세 수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거나 관세 수입을 통해 가지고 재정 적자를 메우려고 했던 노력들 있죠. 네. 이런 게 희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 관세가 위헌이라는 게 단순히 관세의 문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미국의 재정 관련 이슈들 혹은 성장 관련 이슈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상 외의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1분기에 보셔야 될 키워드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걸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5월 달에는 연준 의장 교체가 있습니다. 연준 의장 교체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에서 누구로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결국에는 약간은 트럼프 친화적인 인물이 연준 의장이 되지 않겠어? 그래서 뭐 케빈 해시가 될 수 있다든지 케빈 어시가 되든지 네, 예. 누군가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연준 의장이 될 거지 케빈 중에 않습니까? 한 명.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런 거죠.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막 스티브 마이런이라는 사람을 연준 이사회에 끼워가지고 FOMC에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돌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점 찍어 먹고 예, 그렇죠. 저 밑에 찍어. 찍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1월까지 해요. 1월이면 물러나는데 5월에 파월이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1월 달에 스티브 마이런이 물러나게 되면 그 자리가 비잖아요. 예. 그 자리에 신임 연준 의장 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사로 끼어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수순이 아무래도. 저는 개연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FOMC 회의를 할 때 지금 현재 연준 의장하고 조만간 연준 의장이 될 그 사람이 함께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가참하고 올참이. 좀 되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회의가 되지 않을까? 그냥 직관적으로도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요? 예. 불편한 회의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우리는 파월의 레임덕이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고 파월의 레임덕 이후에 새로 연준 의장이 바뀌면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 의장이 바뀌게 됐을 때 기준금리를 정말 많이 내려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1번이고요. 그럼 금리가 밑으로 주저앉을 수 있죠. 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저런 식으로 아직 인플레이션 압력이 남아있을 때 저런 식으로 금리를 많이 내리면 물가가 폭발적으로 오를 거야. 그러면서 대래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영향은 나타날 수도 있겠죠. 네. 이러면 기준금리를 낮춤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요걸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하나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프? 잠깐 그래프 네, 한번 보시죠. 네. 참 독특한 그래프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파란색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예요. 그리고 빨간색 선이 2년 국채금리입니다. 2년짜리. 예, 참고로 2년짜리 국채금리는 연준 통화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잠깐 보시죠. 기준금리가 작년 9월 달부터 인하가 되기 시작을 해서요. 지금 총 175bp가 인하가 됐어요. 그럼 예, 그렇죠. 그러면 175bp 금리 인하가 됐으면 이때보다 시장금리가 많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때 시장금리가 요거거든요. 네. 지금 똑같아요. 그러네. 2년 금리입니다, 지금. 기준금리만 내려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2년 금리도 많이 안 내려왔죠, 생각보다. 예. 잠깐 보시죠. 그러면 조금 영향을 덜 받는 기준금리에 예. 10년 금리 한번 볼게요. 예. 10년 금리 한번 잠깐 보시면 10년 금리 지금 여기 있죠. 뭐야 더 얘를 옆으로 올라버렸네. 쭉 가져오면은 와, 기준금리 인하하기 전으로 돌아가요. 그러네요. 되게 독특하지 않나요? 네네. 그러면 이때였는데 이때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는데 오히려 금리가 올라버린 겁니다. 기준금리를 175bp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2년, 10년 보셨는데 20년, 30년 어떨 것 같으세요? 20년, 30년이 부담스러울 것 같지 않으세요? 10년보다 더 올라간 거 아닌가 혹시? 보시죠. 지금 20년, 30년은 같이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예. 빨간색하고 검은색인데 그냥 거의 같이 붙어 움직이니까 보시면은요. 아이고. 여기 보시면 지금 요거잖아요. 깝깝하네. 쫙 와 보시면 요로 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기준금리 175bp 인하하기 전보다 전이나 그렇죠. 똑같다. 그 전으로 오히려 그거보다 또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이거는 뭘 설명하는 걸까요? 기준금리는 누르는데 장기금리가 끌려 올라오는 참 독특한 상황이죠. 예.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파월 의장을 자르겠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그걸 안 자르고 있었던 이유가 있죠. 스티브 그 사람 있잖아요. 베센트가 스콧 베센트가 만류를 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내년 5월이면 나갈 건데 왜 지금 자르냐? 연준의 독립성 이슈가 생기면서 장기 국채 금리에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았던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얘기인즉슨 트럼프 마음대로 파월을 자르기도 힘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왜냐하면 독립성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금리를 마구잡이로 내린다고 할 때 만약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면 채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이제 요거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 기준금리 인하를 바라보면서 175bp 인하 이후의 시장금리의 상황들 요렇게 한번 잠깐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2분기에는 연준 의장의 교체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얘기가 아마 제 생각에는 시장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특히 채권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은 중간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중간 선거가 11월입니다. 예. 기억하시겠지만 16년도 11월 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1기에 당선됐을 때 대통령 상원 하원을 다 공화당이 차지했었거든요. 일기에도. 예, 그렇죠. 근데 18년도에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민주당한테 하원을 내줘요. 그 다음에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똑같죠.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상원 하원을 차지했죠. 네. 근데 이제 내년에 11월에 중간 선거입니다. 네. 근데 만약 중간 선거에서 하원을 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제 저도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됐었을 때는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중심이 돼서 펼쳐왔었던 정책들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럼 뭐 트럼프가 설마 하원에서 질까?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마이애미에서 저기 민주당한테 자리를 내주게 되죠. 그 뭐 한 28년인가 30년 만에.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뉴욕시장 선거에서 조란 맘단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돼요. 그 사람은 이제 affordability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affordability. 예,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는 불평등하고 만나 있어요. 집세도 너무 비싸고 물가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소득도 별로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물건을 이 렌트비를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되겠냐? 그게 affordability거든요. 그 이슈를 파고 들어가지고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직접 불러가지고 사회주의자로 욕하다가 불러가지고 막 악수하고 그랬잖아요. 악수하고 예. 그럼 이제 요거는 뭘 상징하냐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고민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물가를 잡아줘야겠죠. 그렇죠. 바이든이 물러난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약간은 선심성으로라도 뭔가 좀 줘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1,000, $2,000 이 관세로 걷어들인 수익을 갖다가 수표로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예, 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이 중간 선거에도 꽤 큰 화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좀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새로운 연준 의장이 오더라도 마구자위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게 가능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다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통화 정책의 대분기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소장님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저는 2015년도 12월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2015년. 이게 10년 전이죠, 정확히. 네. 그때 나왔었던 컨셉의 단어가요. Great Divergence라는 말이 있었어요. 대분기라는 뜻이었거든요. 그게 왜 대분기냐면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에 7년 8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15년도 12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거든요. 근데 유럽중앙은행은요. 이때 기준금리 인하가 모자라가지고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유럽은 양적 완화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한쪽은 돈을 풀고 한쪽은 금리 인상 긴축을 들어가는 대분기가 나타났었던 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은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를 더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호주 중앙은행은요. 기준금리 인하에서 딱 멈춰선 다음에 어쩌면 2월 달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를 멈췄고요. 멈췄고.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하는 멈춰놓고서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어쩌면 인상도 고민할 수 있어. 이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말을 한 사람이 실세예요. 그렇죠. 이사벨. 예, 슈나벨이죠. 예, 집행이사. 그렇죠. 그리고 그 여자가 차기 22 총재에 늘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 예, 예전에도 그랬었죠. 라가르드 이전에도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말했다고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죠. 또 하나는 한국은행도 멈춰섰죠, 잠깐. 기준금리 인하에서. 그래서 3대 3이 나왔지 않습니까? 인하와 예, 동결이. 예.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주, 캐나다, 유럽, 한국 요렇게 멈춰서 있는 그 부류고요. 그죠? 그리고 스위스도 멈춰섰어요. 그리고 여기에 반대편에는요. 일본은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상을 준비하고 있어. 그럼 통화 정책이 정말 대분기 아닌가요? 그러네요. 미국이 인하하면 1년로 인하하고 인상하면 1년로 인상하던 과거의 분위기하고는 사뭇 다른. 그래서 저는 통화 정책의 대분기는요. 내년 1년 내내 영향을 주지 않을까 보고요. 그럼 통화 정책의 대분기면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도 이제 환율 오래 보셨으니까 환율 분석할 때 각국 양국 간의 금리 차 많이 보잖아요. 예. 근데 국가들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르게 움직이면 정말 많은 변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7차 방정식 푸는 느낌 아닐까요? 일단은 제 일감은 달러 약세인데. 네. 근데 이제 항상 현실이 아까 보여주셨던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갖다가 175p 내리는 동안에 2년물뿐만 아니라 뭐 10년물, 30년물, 20년물은 더더욱이나 금리가 오히려 올라버렸으니 네네. 그런 것처럼 이론대로 안 가는 것처럼 이것도 제 일감은 그래서 다들 내년에는 달러 약세 아닐까 이러는 와중에 이제 그 이론대로 될 것인지 예상대로 될 것인지가 그러나 누가 물으면 혹시나 시험을 친답시고 그렇게 출제를 한다면은 달러 약세라고 써야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요. 그냥 달러 약세다 강세다 이걸 떠나서 떠나서. 결국엔 정말 많은 변수들이 제각기 많은 움직이게 되면 변수. 상당한 변동성이 나올 그럴 거라는 것 같네요. 생각입니다. 올해 환율 보시면 올해 1분기에는 1,480원이었어요. 1,500 넘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순식간에 환율이 빠지면서 1,347원 왔잖아요. 맞아요. 이때는 저기 말어라고 합의한다고 1,300 밑으로 뚫 1,200 시간 문제라고 했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1,470원, 80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대한 V를 연간으로 그렸거든요. 거대한 예. 거대한
V. 예, 내년에 그런 모습이 똑같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특정한 방향성보다도요. 저는 예. 변동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변동성.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 다시 해드리면은 결국에 내년 보실 때는 1분기에는 관세 대법원 판결, 2분기에는 연준 의장의 교체, 그 다음에 3, 4분기, 4, 4분기에는 중간 선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연중으로는 통화 정책의 대분기. 이렇게 네 가지 컨셉 정도로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예.